최종 의견 363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정현석 변호사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주 알차게. 정말요? 뭘 하셨길래? 뭐 했는데요? 뭘 하셨는데 알찼나요? 지난 토요일 날 표정이 저희 동창회 골프 대회가 있어가지고 무슨? 반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뭐 결과가 좋았나 봐요. 성적은 엉망인데 제가 그래요? 개체 쪽이어가지고 마음에 짐을 덜었다. 준비하느라고 네. 들었는데 내가 진짜 평생 할 일이 없는 조합이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문회랑 대학교. 동문회, 네. 골프, 뭘 주최하는 거. 세 가지. 파워 2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모아서 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동창회 부간사장인데 내년에 간사장으로 등극할 예정이라서 아주 지금 어디 동창회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 동창. 대학 동창. 화학생 학번만 아니면 전부 다? 동창회 전부죠. 저희 과. 전부? 원래 이제 화공과 공업화학과 그리고 섬유고분자까지 합쳤었는데 섬유고분자는 떨어져 나가 재료로 가고 공업화학과와 이름이 바뀌었구나. 네. 본인 다닐 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떨어져 나간 거죠. 저는 이제 학교를 13년 다녔기 때문에 네. 과정 중에 모든 역사를 함께. 섬유고분자 화학공학과 군 있을 때 들어가서 응용화학부로 됐다가 다시 화학생물공학부로 모든 학부를 다 겹쳤죠. 지금은 뭐예요 이름이? 화학생물공학부 화생공이라고 불립니다. 홍보 좀 했네요. 변호사님의 그 세부 전공 졸업장에 찍힌 그건 뭐예요? 화생공? 아니 화생공에서는 그냥 화생방? 학부라서 다 화생방 아니고 화공이죠. 화공이라고 부르는데. 화공. 신기하다. 화학공학사. 그렇죠. 전문가 같아. 약품 먹게 섞어봐요. 치약 좀 잘 만들고 제가. 할 말 없으면 치약 얘기해가지고 저희까지. 이빨 노래지는 거 아니에요? 노란 이빨. 새노랗습니다. 네. 보람찬 일을 하나 마무리하셨군요. 네, 뭔가 큰 걸 짐을 덜어서 아주 주말에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 지금. 몇 명 모이는데요? 하면? 10팀에서 한 번 빠지고 39분. 와 많다. 저희 동창회장님께서는 또 너무 적다고 15팀 해야 되지 않냐고 독려를 하셨으나 실패를 하고 10팀으로만 딱. 그렇게 골프 치는 사람 많아요? 원래 다 홍보 더 하면 한 20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 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기수가 엄청 높으신 70학번 선배님도 나오시니까. 07 아니고 70. 70학번. 70학번이에요. 70학번.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00년생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1900년생 할머니. 네네. 되게 올해 124세시더라고요. 너 00이야 이랬는데 할머니. 대박. 저희 과에 이제 예전에 그 이기준 총장님 더 저희 과 하셔가지고 총회 때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홍보 그만해요. 그만. 약간 지금 화공과 입학 약간 이런 소개 방송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약간 저희로 성에 안 차시죠? 무슨 그런 말씀을 왜 이러? 내일 우리 회식. 아니 그냥 사람을 만날수록 회식 기대. 에너지를 쌓는 거야 이분은.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기빨리고 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더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 이가 저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더 그랬는데 더 젊었을 때는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혼자 좋아합니다. 혼자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네, 사냥개들 올라오자마자 다 봤죠.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일들이 밀려가지고 사냥개들을 뭐 이제 모두에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주셨잖아요. 제가 네?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추천해줬나요? 봤나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옛날 그 남자들 싸우는 만화 있잖아요. 옛날 만화 그것도 그런 감성이에요. 같은 감성? 무슨 그런 만화책 같은데 학원물이에요? 있는. 학원물은 아니고 복싱인데 그냥 뭐 무슨 막 벌써 남자 주인공이 해병대 출신이고 막 이래요. 내 스타일 아닐 것 벌써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약간 그게 이제 요즘 감각으로 세련되게 표현되니까 저는 약간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좀 잔인해요. 길어요? 몇 화예요? 8편. 근데 나쁘지 않네. 제 생각에는 별로 두 분께 뭐 추천하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이게 뭐냐고 너무 잔인하다고 중간에 꺼버리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캐스팅 2 캐스팅 그러게요. 나온 거 보고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빨리 나오고 임시완 싶겠다. 강하늘. 네. 근데 임시완 양동근. 이병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행기 영화 비상선언. 그거 생각난다고. 그거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로그인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해결이 안 됐어요? 예. 못 찾아요? 혹시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하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본사에 통화하면서 이렇게 넷플릭스 코리아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해결하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셔야 돼 그러면. 네.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오늘 완전 덥고 오늘 35도. 그러고 다시 또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시원은 아니겠지만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제 마음속으로 혼자 에어컨은 7월부터 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안 켜고 있는데 비추가 주목되네요. 네. 네. 그럼 지난주 방송 이후에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과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하얼빈의 장채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그 궁금한 게 이 사건의 본인 작성 반성문이라고 해서 뭐 유출이나 뭐 이렇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이걸 알고 돌려차기 가해자의 반성문이 공개가 됐죠. 공개가 돼서 그에 대한 댓글이십니다. 가해자님 너무 이상해요. 황급히 정정했어요. 가해자 놈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가해자. 네, 방송이 가해자분. 그럼 뭔가 너무했다. 이 범죄의 문제점은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번 단순한 묻지마 범죄 의견. 과연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묻지마 범죄라는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문하면 왜 때리고 그냥 도망갔나요? 2번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만. 묻지마 범죄가 중범죄이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이니 본인은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도주의 우려도 있고 성범죄의 문제를 증명한 부분도 있기에 범죄 플러스 무한대이기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3번 묻지마 범죄 뉘우침의 반전.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의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복역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은 그럼 초범의 경우라면 마땅한 처벌을 바꿔야 할까요? 라고 되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형 집행은 다 복역했는데 이번 범죄의 중범죄니 그럼 가중처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땡땡패스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20년 뒤에 한국 어디든 끝까지 찾아가기 위해 형을 살면서도 모범수던 형량 감소를 위해 노력할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을 진정 모르는지 개탄스럽네요. 개탄스럽습니다. 징역 20년 하고 나서 우리가 선고되기 직전에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때 강간 등 살인 미수 다 유죄로 인정되고 그랬던 판결이 나왔는데 공상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려치기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거였죠. 네, 늘어나긴 했죠. 늘어나긴 했죠. 근데 이제 늘어나도 20년이면 나오면 50살인데 마음만 먹으면 진짜 찾아와서 또 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피해자는 더 느끼는 인터뷰도 거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성문이 이게 항소심 재판부에 냈던 건데 어떻게 공개된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간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미수여서 그런지 장년 감경인지 일단은 감경이 1차 감경이 들어가서 20년형 정도로 한 게 아닌가. 뭐 가정환경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아. 한 뭐 25년이나 뭐 한 30년까지는 할 수도 있죠. 사형 무기 감형해도 그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게 나온 거지. 근데 20년을 살다가 진짜 안에서 너무 잘 모범수로 있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뭐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진짜 사회에 너무 큰 해를 끼치는 사람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다음 댓글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갈까님 줄이셨대요. 줄이신가? 니갈까로 하셨네요. 오늘 방송의 의견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단점.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구 모 광사 사건 보니까 성범죄 불법 촬영 포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바뀌었는데 신상 공개는 나이만 공개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신상 공개 제도의 효과와 기준에 대해선 이번에 정유정 사건을 보았을 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포인트 조변님께서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결론이 사법연수생 시절에 수감 체험하신 기사를 저도 보다가 눈빛 반짝이던 예비 법조인들이 졸지에 영락없는 범죄자들로 탈바꿈했다. 너무 리얼하게 기사 쓴 기자님 내용에서 빵 터진 많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찾아보셨군요. 기사를. 네. 이건 난 뭔지 모르겠는데 나이만 공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나이만 공개가 되진 않았을 거고 아마 그냥 기사 쓴 거에 뭐 31살 뭐 A씨 이렇게 쓴 그런 거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게 나이만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쵸. 의미가 없지 않아요? 나이만 공개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근데 하네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젠가 여당에서 뭐 머그샷 공개 추진한다고. 아 그래요? 될까요? 기소된 피고인도 공개할 거고 요즘 분위기상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잡힌 이후에 새로 찍어서 공개할 거다. 야당이 뭐 반대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굳이 머그샷이 뭐 네.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그게 막 돌아가는 와중에 수능 관련 얘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대통령? 네.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 기소된 피고인 중에서도 이제 뭐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닐 거고 또 어떤 장치를 만들겠죠. 뭐 이렇게 심사를 한다거나 뭐. 그렇죠. 네. 사실 뭐 정현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소했다고 해서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안전장치라는 게 좀 필요는 할 것 같긴 합니다. 구글 검색해 보니까 네. 이게 뭐 나무위키로 뜨는데 그 대구 강사는 나이만 공개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정말요? 나무위키가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내가 왜 찾아봤냐면 니갈님이 약간 네. 정확하게 많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만. 우리도 이것은 왜 찾아봅시다. 나이만 그것도 공개했을까? 궁금하네요. 네. 나이만 공개할 것도 이상해요. 항소심에서 읽으시보다 뭐한 그 나이 언론 또래 기사만 분들은 해도- 특히 아? 조심하시라. 언론 기사만 해도 좀 이상한데? 공개된 게 이상한데? 고작 나이 하나뿐이다. 언론 기사가 기사에서 그냥 아, 그 하정 기자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음. 찾아보자. 저희도 요즘은 거의 나이도 30대 A씨 이런 정도로 쓰거든요. 예전에는 막 다 확인해서 알아봐가지고 난 아직 40대로 나가. 31살 막 이렇게. 네. 뭐 일으키셨어요? 아니요. 혹시 나가면. 네. 40대 A씨.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댓글 댓글 있으십니다. 있죠? 네. 모리님 신상 공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서의 신상 공개는 두 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되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공개 수배도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 수배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개 수배는 또 역시 무죄 추정은 적용이 돼야 되지만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어제 얘기한 거는 구속된 사람을 굳이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건 못 잡았고 무죄 추정은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잡아야 예의적으로 된다는 검거를 거죠. 해야 되겠. 도망가는 것만으로도 국민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가치는 충돌하는데 뭘 우선해서 우리가 하냐 그렇죠. 이 문제인 예.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일 경우에는 신상 공개의 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음.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판 후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돌려차기 듯하네요.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살인만 아니지 온갖 강력 범죄를 수십 차례 저질렀는데 이 정도라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정유정 같은 경우 피의자 신문에서는 물론이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리를 잘해주셨고 근데 다 동의하는 거야? 근데 다 그럼 알려져 난 있긴 반대합니다. 하잖아요. 정유정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신상 이미 공개하기 이제 전에 우리한테는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이분은? 그러니까 신상 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안 했어야 되지 않았나? 네. 별로 할 관계에서. 필요가 없지 않았나? 네. 굳이.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이성적인 분이시다. 그러게요. 이분 모리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최근에 네. 신규 회원이라고 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채팅방에 처음 들어오셨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 뭐 네.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친목질 같아서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안 할게요. 채팅창 얘기는 채팅창에서만. 네. 네. 하고 싶어요. 안 할게요. 아니 채팅. 네. 조만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댓글 또 다음은 있어요. 히로다님이십니다. 히로다님께서 그 저희 이메일 주소를 잠깐 착각하신 것 같긴 한데 SBS 보이뉴스 뉴스 @gmail.com이고요. 이쪽으로 맞아요. 뭔가를 보내고 싶은데 일단 저의 주위는 법과 관련된 일이 별로 없네요. 회사에서 일은 있지만 거의 다 노잼인지라. 그래서 주소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걸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근데 잘못 알려주셨어요. 지메일이에요. 예. 네. 사용수가 낸 교도소 과밀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독방에서 지냈을 거라고 하는데 규정적으로 사용수는 독방이 배정되는 건지 교도소마다 상황이 달라 상황에 따라 독방 또는 홍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사형을 받은 자라 다른 수감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유로 독방이 필수라 그런 건지요. 구치소에서 라면 맛있게 드시고 잠까지 푹 잔 문장에 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면 딱일 것 같네요.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짜그짜님의 매주 댓글도 감사합니다. 원래 구치소에서 라면 줘요? 수감자들한테? 안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먹었는데 준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골라서 먹기까지 못하겠죠. 뭐 배홍동으로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라면 줘요 진짜로? 메뉴로? 요즘 배홍동 맛있어요. 뭐라고? 메뉴로 라면이 있어요? 아, 그 슬기로운 한꺼번에 없어? 주는 게 있겠죠. 감옥 이렇게. 생활? 아닌데? 네, 뭐지? 그 딱 밤에 너무 자유롭진 않을 거고. 독방 안쪽으로 해서 네. 물 부어가지고 조그만 그 작은 육개장 네. 항상 그게 통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안 줘가지고 맞나. 약간 말 그런 장면 나왔다. 그런 덜 익어가지고. 네, 뜨거운 거 먹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형수에 대해서 독방에 무조건 보낸다?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규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네. 사형수에 대해서 뭐 독방을 무조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독거를 주는 이유가 뭐 어떤 건강상 이유나 건강 이유랑 약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 그 관계가 안 좋아서 네. 뭐 주변 수용자들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그 위험 인물 또는 이제 자해를 했다거나 구치소 중에서 이제 수용방 안에 그 CCTV가 있는 곳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해를 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시를 하고 중요 범죄인 경우에는 또 감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포함될 때 이제 독거를 주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뢰인 옆방의 사형수가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네.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홍거를 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독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읽었는데 미국은 아동 대상 그 성범죄 일으킨 사람들한테 독방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가해하니까 다른 수감자들이 걔를 그 개를 팰까봐 적어도 이런 인간을 쓰레기 같은 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할까봐? 주로 아동 그 성범죄자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 막 때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독방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은 사형수는 우리나라 독방 수용의 원칙이긴 한데 뭐 그래요? 예외가 있죠. 뭐 자살 방지나 작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늘 좀 지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부산 이런 경우는 사형수가 전부 독방이라든지 근데 뭐 어디는 또 홍거라고 하나요? 어쨌든 네, 홍거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실태가 네. 그것도 예외 규정 어떻게 다 있겠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네요. 혼자 쓰면 아무래도 그렇지 네. 않을까요? 여러 명 있는 것보다. 참. 그런 거 정말 같습니다. 자기 몸 하나 놓이면 끝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밖에 변호사님은 이어서 안 돼요. 이어서? MBTI 오히려- 이어서 이어서. 같이 있어야 돼. 독거가 정말 네. 진짜 죽을 수 있는. 혼거 외로워서 안 돼. 홍거 보내주세요. 독거 차 맞더라도 홍거. 독거 해도 그 운동 시간 이런 데 나가서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거는 반드시 줘야 돼요. 운동시간. 네, 운동시간. 안 주면은 위법합니다. 근데 독거 수용자들은 운동도 네. 따로 하거든요. 따로요?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만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네. 다들 네. 운동에 풀놓고 막 이렇게 뭐 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딱 진짜 교도관이랑밖에 얘기 못 하겠네요. 예, 완전 높은 벽이 있는 곳에서 자기 혼자 운동하고 빙 둘러서 다 벽이 쌓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 폐쇄 공포증 생길 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감내해야죠. 네. 그렇죠. 뭐 더 좁게 해야죠. 더 좁게? 네. 들어주시고 많은 대안 제시와 공감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연은 이번 주에도 없었습니다. 아까 근데 메일 주소 알려줘서. 네. SBS 보이스뉴스 @gmail입니다.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다음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판결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A씨는 2021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했고 이걸 DC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란 제목으로 올려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될 수 있다. 약간 이러니까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냐? 왜 이게 안 됐는지가 오히려 좀 놀라웠습니다. 일단 이제 나체로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음란물이 아닌가 봐요. 이제 음란물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성행위로 보이거나 뭐 성기가 뭐 네.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음란물 유포가 더 사실 가벼운 죄인데 음란물 유포는 가벼운 죄죠. 이거는 그냥 그러네요. 이건 그냥 뭐 무슨 찍혀진 야동을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야동을 올리는 것도 다 처벌되는 거니까 이런 거 뭐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이런 거 나오겠죠. 아주 네. 약한 범죄인데 오히려 검찰이 성폭력 범죄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작품으로 올린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어떻게 누가 찍었는지 몰카인지 자기들이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성폭법에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뭐 촬영하는 것도 범죄고요. 그 다음에 반포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피고인은 촬영을 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업로드를 한 거죠. 무슨 뭐 P2P인가요? 무슨 그런 사이트에서 아마 무슨 포인트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거를 반포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유통한다 하나요? 업로드하는 게 이 사진 속에 나온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근데 물어보고 확인을 안 받았으면 안 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법 규정이 동의를 받아서 올리지 않으면이 아니라 이제 의사에 반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올리는 거를 원치 않았는데, 아니 그뭐 기자님 말도 맞아요. 맞는데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건가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면은 네. 진짜 이게 의사에 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 2심에서 2심까지인가 어쨌든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동의할 사람이 있냐 약간 그런 거죠. 당연히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도 좋은데 잘 모를 때는 나체 사진, 남녀 사진을 뭐 막 인터넷에 막 올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좀 찾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유죄로 판결하라는 그런 의미로 네. 이제 돌려보낸 거죠. 깨버린 거죠, 판결을. 나름 흥미로운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의 반의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기본값이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뭐 꼭 그렇게 볼 이런 수도 사안이 있죠. 아니어도 모든 내가 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기소가 되면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찾은 거야. 근데 여자분이 뭐 남자분이나 괜찮아요. 올리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웃긴데 어쨌든 널리 알리라고. 예외적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걸 함부로 이걸로 저는 인스타도 그렇지. 열었습니다 아닌가. 이러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걸로 돈 법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거에 또 네. 반대가 이제 승낙이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상으로는 이제 명시적 승낙, 뭐 묵시적 승낙 중에 그 중에 또 추정적 네. 승낙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네. 주거 침입이나 뭐 그런 재산죄에 있어서 뭐 승낙을 받았을 수 있다. 뭐 명시적 확인을 못했을 때도 추정적으로 승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정 승낙을 인정하는 그런 판례들이 있는데 이 건은 아예 추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승낙하겠냐? 예. 하겠냐? 낸 거죠. 알겠냐. 너희 왜 그러냐? 근데 여기에 막 다툴 때 이런 걸로 간 이 거지. A 씨 변호사님은 네. 할 수도 있지 않냐 아, 이렇게 예. 싸웠을까요? 그랬겠죠. 아니면 그거죠. 그거 얘기했을 거예요. 모르지 않냐. 뭐 그렇죠. 피고인의 예. 이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를 때는 그렇지. 무죄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인더비 그래 저런 노래를 안 부르면서 계속 했으니까 이게 1, 2심에서 무죄가 더 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1심 많이 나는 다른 내가 거고. 변호사면 자괴감 들 것 같아. 이거 왜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제목도 아무리 너무 그래도. 싫어요. 그렇죠. 우리 DC 피고인을 인사이드 혼내면서도 그래도 너무 싫어. 뭐라도 다퉈주고 하려고 했겠죠. 뭐, 예. 뭐 혼냈겠죠. 진짜. 예. 하지마 하면서도 이게 이걸 아니라고 봐야지 아니, 이걸 또 올리고 와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이 판례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제 성폭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규정인데 촬영 당시에 나 나체 촬영해 나 뭐 야한 사진 좋아해 이러면서 찍어라고 해서 의사에 반하지 않고 막 찍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배포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그치. 네. 의사에 반하는지면 또 똑같이 또 물어봐야지. 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판결도 있는데요. 제가 영화판을 하면서 처음으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아까- 것도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다 이해를. 아니 일단 읽으면서 뭐 원리 이런 걸 몰라도 이 한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알았는데 이거는 한번 처음에 딱 읽고 무슨 말인지 이게? 아주 짧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예. 2014년 부모 C씨가 사망하자 자녀 A씨와 B씨 등이 공동 상속인이 됐습니다. 부모 C씨는 그 전인 1995년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서 자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면서 B씨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는데요. 이후 다른 자녀인 A씨가 이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좀 알 것 같아요. 네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름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재 아나운서가 이게 엑기스만 읽어서 그런가 봐요. 아주 잘, 짧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얘기하면 하정이랑 나랑 남매인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하정이만 토지를 하나 준 거예요. 돌아가시 한 10년 전에. 네. 그러면 10년 뒤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너무 이제 크게 뭐 상속인이든 외부 사람이든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면 아버지를 합시다. 아버지가 사망시를 상속 개시시를 합니다. 일단 그죠? 사망하면 상속 개시되니까. 네. 근데 너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네. 개시를 듣고 니네 아버지요? 너무 타자화했네. 우리 아버지가 너 10년 전에 토지 줬잖아. 근데 네. 그때 10년 전에 줄 때 1억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10억이면 시가가 네. 어떤 네. 그럼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너는 10억을 미리 받은 애야라고 계산해서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원래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1억을 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이제 아버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 네. 가져야 되는데 네가 미리 떼받았다라고 보는 게 10억짜리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이 토지가 10억짜리니까. 그렇죠. 예. 환산해서 다 계산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 되니까 지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튼. 상속 개시 시 시가가 상승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 당시가 아니라 네. 상속 개시 당시에 보통 시가가 오르겠죠. 네, 부동산이. 그렇죠. 그걸로 기준을 해서 내가 아니 20년 30년 전에 준 거는 막 5천만 원짜리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아무 돌아가신 재산에서 너 5천 받은 걸로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지금 이미 이 땅이 5억이 됐으면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 판례는 뭐냐면 10년 전에 1억짜리 땅을 줬어요. 근데 한 5년 지나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하정이가. 네. 팔아버리거나 토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수용이 되거나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받고 네. 팔면 어떤 사람한테 매매된 걸 그러니까 받겠죠. 돈으로 받은 거지. 네, 그럼 돈을 들고 있겠죠. 네. 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5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거죠. 그러면은 돈이 근데, 오르진 않으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지금 토지는 누군가한테 있잖아요. 네. 실제 그 토지가 지금 시가가 또 한 10억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1, 2심에서는 또 10억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하정이가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돈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제 물가 변동률이니까 화폐도 이제 화폐 가치가 변하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에 물가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토지값이 이제 오른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판례입니다. 근데 매우 저는 합리적인 매우 판결이네요. 근데 합리적인. 만약에 예를 이제 들면 이해했습니다. 썩썩이에. 토지나 건물을 받았어 내가. 네. 근데 진짜 막 개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닌 토지랑 그 건물이었어요. 근데 시가가 내가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엄청나게 여기에 막 투자도 리모델링하고. 하고 막 리모델링하고 어렵네. 막 해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아빠한테 증여받은 이걸 불렸어. 그게 지금 상속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 잘하네. 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더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면 건물을 주셨는데 건물을 증축한 거죠. 그래서 막 거기 핫플이 있어. 핫플 카페가 됐어. 핫불이 되고. 옆에 수박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내 노력이야 100%. 요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가는 어쨌든 돌아가셨을 때 기준입니다. 네. 근데 내 기여도는 예를 들어서 받은 다음에 내가 기여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치가 몇 퍼센트 증액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받았을 때 70이었는데 내가 30을 더해가지고 100을 만들었다 하면은 시가는 지금 돌아가셨을 때 시가 이 건물이 어쨌든 10억짜리면 10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거기서 3억을 빼야 되겠죠. 내가 기여하는 돈을. 그러니까 내 기여도는 그럼 기여도대로 변호사를 계산하고. 고용해야겠네. 그렇죠. 기여도는 기여도대로 결국은 계산하고 결국에는 기여도를 다 어떻게 따져야지. 유능한 따져요라고 변호사를 말하려고 했어. 그 기여도를 따지기 되게 복잡한데 네. 유능한 변호사를 그거는 싸워야겠네. 기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 건물이 3억짜리인데 네. 내가 가치를 1억 상승시키면은 33.33% 오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실 때 건물이 10억이면 숫자를 또 하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3.33333억 빼고 네. 6.666억으로 하는 거죠. 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해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최신 작년 대법원 판례예요. 그 얼마나 예상 못한 내가 소리였다. 기여를 해서 이걸 높였는지를 말씀하신 대로 잘 입증해야 입증.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결국은 입증이 그래서 문제죠. 그걸 빼내야죠. 그걸 빼야 내가 안 뺏기죠. 덜 뺏기죠. 흥미로운 상속법의 네, 세계입니다. 지금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가 문제다. 의심을 많이 라고 해서 하고 있죠. 맞아요. 위헌 소원을 많이 선법재판소에 많이 기류가 돼 있거든요. 네네. 이 유류분 제도 자체가 뭐 문제 위헌이다, 없애야 된다. 위원 나와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래서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몇 년 동안 지금 그 아니지 이유, 그래야 단지 내 그 강의를 이유에서? 듣잖아. 위원 나오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렇게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다 거스르는 핵심은 그거죠. 거 사망자의 되잖아. 사망자의 처분의 의지와 네. 남은 상속인들의 어떤. 근데 상속인들이 또 만약에 마음대로 처분해가지고 생계도 좀 어려울 정도다.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럼 상속받을 권리도 좀 네. 뭐 예를 들어 배우자일 수 있고 잔존 배우자. 네,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잔존 배우자는 계속 가상노동만 했어. 예를 들어서 얘는 죽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바람핀 여자친구한테 다 줬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사실 유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유류분 제도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한 때라서 네. 조금이라도 나눠 가져야지 생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좋은 분석이네요. 지금은 뭐 다들 잘 살면서도 이거 좀 더 받으려고 분쟁만 그런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런 논리가 많으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유류분이 문제되는 게 두 개예요. 가장 상반되는데 하나는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애인한테 주는 사람을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두 가지가 좀 결이 많이 다르죠. 가족들이 부들부들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또 있네요. 많을수록 더 싸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주윤발 생각나네. 주윤발. 왜요? 거의 자기 얼마인지나 모든 재산을 다 환원했잖아요. 아 그래요? 전철 타고 다니고 재산이 뭐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살아 있을 그렇죠? 때 환원해야 된대. 뭐 수백억을 그냥 다 환원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그냥 밥 그냥 백반 먹고 거기도 백반인가요? 어쨌든 갑자기 제육볶음 먹었을 것 같은데 제육볶음. 네. 마라탕. 네 그러겠네요. 네. 보통으로 특 말고. 흥미로운 판결이었네요. 제가 여기 넣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네. 제가 그냥 의미 있으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넣어달라고 의미가 했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집중탐구 제목을 쓰다가 말았네. 네 아무튼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부러 저는 점점점한 줄 알고 저도 점점점. 이 뒤에 쓰다가 대법원이 말았네. 사실상 새 법을 만들었다. 노란 봉투법과 봉투법과 점점점. 네. 아무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탐구. 기사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2일보의 기사 제목. 제1보. 판례로 노란 봉투법. 점점. 김명수 대법 알박기. 네, 참고로 조선일보는 아니죠. 네. 중앙? 정답. 정답. 그리고 K신문. 대법. 국민일보 아니죠. 예. 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 힘 받는 노란 봉투법.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반된 제목이네요. 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내놨던 노동 이슈 관련 판결을 두고 나온 기사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점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나온 판결을 가리켜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뭐 여야도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 신문이랑 비슷하게 막 서로 나뉘어진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보면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게 뭐 알박기를 했다, 판례로 만들었다, 아니면 뭐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판결이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손해배상 판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판례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날에 노동 관련 판결이 3개 나왔는데 크게 그중에 한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노란봉투법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가 있습니다. 이제 울산 공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고요. 한 하청 노동자가 회사 상대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청 노조가 이를 계기로 기본급 포함 임금도 인상하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현대차는 너희랑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섭 요구를 거절했고요. 이 하청 노조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2010년 11월에 노조 한 40여 명이 울산 공장 1공장에 담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거를 하는 중에 일부는 체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생산 라인에 점거가 들어가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시켰고 한 달까지는 아니고 이때 11월 15일부터 12월 9일 사이 동안 점거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소송이 이어졌던 건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쟁의 행위, 파업이랑 점거 이런 쟁의 행위가 일단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쟁의 행위고 점거를 하면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2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냈고요. 이 노동자 측은 우리가 교섭을 해달라고 한 건 정당한 쟁의 행위였고 손해가 다 입증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행위였다고 해도 가담 시간에 따라서 책임이 제한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1심에서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손해배상도 하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근로자가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조합원 전체에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위력으로 1공장을 점거해서 생산을 멈추게 한 거는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까지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20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계산한 손해액을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187억 원. 네. 그래서 20억을 넘네. 20억 인정 이렇게 나온 거죠. 일부 청구였죠. 네네. 인정이 됐고 2심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요거만 바뀌었지 손해배상은 인정이 됐습니다. 책임이. 그리고 그중에 4분이 상고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인데요. 이번 판결의 내용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 변호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했네요. 깜짝 놀랐어 지금.
일단 손해배상에 있어서 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단 발생 그리고 책임 범위 이렇게 2단계로 판단을 하는데요. 책임의 발생이라고 보면 이제 피고들이 가담한 쟁의가 정당한 범위를 넘고 그로 인해서 사업자의 손해 발생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피고들한테 공동화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인정하고 나서 책임의 범위 단계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 금액 부분 산정하는 부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손해 범위를 정한 다음에 손해 공평한 분담 이념에 따라 책임을 피고 각각별로 다 각각별로 제한을 했어요. 원래라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라는 것은 이제 공동 피고들 간의 총액으로 결정을 해주고 네. 내부적으로 가담한 자들에 따라서 안분해서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액수를 정하는데 네. 이 판결은 노동조합과 이제 각각 가담이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 개개인별로 해서 책임을 아예 각별로 제한을 한 그런 특이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대법원에서의 이제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는 보면은 개별 조합원 등의 이제 지위, 역할, 쟁의 행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얼만큼 참여했고 뭐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다 고려하여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뭐 이게 어쨌든 주도를 하는 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인 것이고, 근데 개별 조합원도 다 상관없이 그냥 다 동일하게 보는 거는 그런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도 어긋날 뿐더러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예외적인 판결인 건 맞습니다. 예외적이에요. 통상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으로 뭐 3명 30억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고들은 공동하여 네. 원고에게 30억 원을 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게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 판결에 제가 판결문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이 판결은 뭐 노동조합은 얼마 뭐 피고 2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한 각별로 걸로 대법원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내려보냈죠.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정해주진 않았고 네. 이렇게 왜 한꺼번에 다 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최종 의견에서도 한 역사 속에서 한 10번은 나온 것 같은데 네.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네. 그 공동불법행위 고의일 수도 있고 뭐 과실일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생각하시면은 그 성수대교 붕괴 뭐 성환이랑 선재랑 둘이 이제 운전하다가 성환이는 속도 위반 과속하고 뭐 선재는 신호 위반해가지고 서로 사고 내가지고 내가 다친 거예요 길 가다가. 네. 그러니까 내 피해가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성환이 과실이 90%고 선재 과실이 10%다 내 1,000만 원에. 그럼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성환이가 900을 주고 그렇죠. 선재가 100을 줘야 될 것 같지만 대원칙은 이렇게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내가 선재한테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피해자 왜냐하면 선재가 돈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수 구상을 있는 할지언정. 사람한테 받으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만 원 1,000만 원 판결은 나오고 지급하라. 뭐 집행할 땐 네. 선재 말이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명한테 다 받아놓고 그렇죠.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씩 둘 다 받으라고요? 아니야 누구한테든 한 번만 그러니까 받으면 받고 되는데 알아서 정리하시라는 그렇죠. 거죠? 중첩된 1,000만 원이죠. 응, 중첩된 네. 1,000만 원인데 근데 내가 따로 소송하면 성환이한테 1,000만 원도 이기고 선재한테 1,000만 원도 이겨요. 그렇죠. 근데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재가 나한테 한 600 줬으면은 성환이에 대한 집행력도 이제 400으로 줄어드는 네. 거죠. 그런 형태가 그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네. 피해자 보호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은 누가 봐도 공동불법행위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제가 말한 원칙이라는 게 근대법, 민법은 사실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이 민법도 가끔 이런 짓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네. 타당성.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이 민법도 임대차에 관한 법은 임차인을 위해서 딱 법이 그렇죠. 불평등하게 돼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요걸 적용할지 말지의 의지인데 요번 대법원은 네. 근로자들의 쟁의 노동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본 거네요. 네, 그렇죠. 노동 문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판결 외에. 강하게 보호하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원칙을 좀 시게 깼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또 많지 않죠. 네. 네. 그럼 지금 이게 부산고법으로 다시 내려간 건데 파기환송돼서 네. 그럼 부산고법이 다시 판결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법원이 다 따져가지고 4명인데 그러면 너는 뭐 5억, 너는 8억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용자들의 불만이죠. 사장님들의.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모든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 뭐 생산 멈춰가지고 손해액 계산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입증을 잘했는데 문제는 그 뭐예요? 개인 한 명, 김철수 씨. 이 사람 얼마를 기여했을까? 이거를 사실 사용자가 알기는 어렵죠. 그것도 자기들이 어쨌든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또 입증에 문제가. 그러니까 실상 이제 개별 조합원들에게는 좀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게 지금 이번 대법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냥 하고, 네. 근데 개별 조합원은 책임. 왜냐면 내가 싫은데 좀 억지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기여도가 네. 주도한 막 간부도 네. 있고 하니까 네, 네. 다 다르게 하라는 거는 결국은 현실에 있어서는 네. 그 간부, 개별 간부까지 조합원 끊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기여도 100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말고 개별 조합원은 그렇죠. 기여도 입증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손해액이 어느 정도다까지는 법원도 그러니까 손해액 입증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손해액 입증한 거죠. 네. 347억. 그 네. 금액은 정해진 거 부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원 이제 현대차 측에서 뭐 누구 얼마 이걸 입증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손해는 났고 네.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3명을 몇 억씩 나누지는 못하겠다. 이러면 판결이 그러면 우리도 이걸 우리가 갈라줄 수도 없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뭐 3명이면 그 뭐 이렇게 3명이면 하정이는 어쨌든 기여도 풀 충전이다. 얘는 100이다. 내가 너도 근데 간부야. 막 이런. 성환이랑 선재는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은 네. 성환이 선재에 대해서는 기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뭐 하다못해 10%라도 입증하면 네. 뭐 10%라도 받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상고를 한 게 4명이라고 하시는데 4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노동조합도 들어 있나요? 다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인 거죠. 네. 야 근데 10%도 커 2억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언뜻 듣기에는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불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죠. 매우. 네. 상고를 노동조합이 했다면 노동조합은 거의 100%로 볼 텐데 노동조합을 지금 계산했던 금액의 풀 충전으로 보고 개별 간부나 뭐 일반 가담자분들은 회사 쪽에서 다시 입증을 해서 못하면 그냥 빠져 버리는 거고 빠지거나 뭐 아니면 입증한 그렇게 정도만 정도 뭐 정도만 적어도 이 정도는 기여하지 않았냐 예, 예. 뭐 이렇게 네.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전경련 이런 쪽에서는 이런 책임 소재를 개개인으로 따지기 어려운 공동 불법 행위에서는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른 불법행위라면 피해자 말이랑 맞긴 맞죠. 그 말은. 아까 교통사고 뭐 아니면 전에. 다구리 아니 뭐 사람 막 때리고 패싸움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뭐 왕따 사건이 공동 법행이에요. 그 왕따 피해자는 네. 아니 얘는 뭐 조금 그래도 말리다가 했다 뭐 이거 어떻게 다 그러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그런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얘기도 안 네. 나오죠 말도. 범인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골리앗 피해자니까. 그렇죠. 네, 그 네, 그죠? 노동계에서는 특수성이 있으니. 그렇죠. 이제 뭐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줬다고 이제 뭐 나름 반기는 이제 측도 있지만 애초에 이거는 책임이 없는데 일단 책임은 인정한 거잖아요. 이 판결 자체가. 정당한 쟁행이다 뭐 이런 네, 거. 정당한 쟁의 행위고. 근데 왜 노동자 책임이 있다고 하냐? 유감이다 이 판결. 그리고 뭐 개별로 손배 책임 범위를 그럼 따지고 들겠다는 거냐? 이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양측의 반발이 모두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뭐 법을 고친 건 아니니까 사실. 네. 근데 우리가 노란봉투법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이게 국회 담당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하나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는 부분 안에 이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한 거 아니냐는 대법원이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비판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원래 그게 이제 법의 창조와 해석에 구별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이제 법률의 해석 기관이고 네. 창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뭔 사건이었지? 뭐
사법부가 입법을 하는 건 나는 좀 반대다. 스토킹이었나? 스토킹. 네, 그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법을 뛰어넘으면 좀 안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선 넘었다고 보는 사람도 이해는 되지만 네. 뭐 예외 법리 정도는 그리고 특히 그 스토킹은 형사법이잖아요. 네. 없는 범죄를 범죄로 만드는 게 저는 무죄 추정과 그 원리에 반한다고. 범죄자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범죄든. 근데 네. 이거는 민사법이고 그다음에 같이 책임을 지라고는 했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아까 뭐 골리앗 피해자란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법리 정도는 법을 창조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해석을 좀 많이 한 거죠. 해석을 좀. 저 질문 있는 아주 게 적극적으로. 대법원 이 판결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이란 게 하청 노조를 이제 고용자로 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하청 노조 그런 규정도 있죠. 예. 직접 원청에 가가지고 예. 쟁행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규정도 있죠. 이번 판례는 뭐 그거는 그게 제일 큰 건데 이번 판례가 이제 그런 지금 하청 노조 직원분들을 노조를 원청 직원처럼 본 건지 아니면 아예 그거랑은 다른 그거랑 거예요. 완전 다른 그건 거죠. 그냥 아니에요. 손해 배상. 손해배상만. 딱 판단한 그 거죠. 이슈는 아예 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이 효과가 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법관을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법관 그렇죠. 중에 만약에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네. 그냥 1, 2심대로 확정되고 끝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예전에 동물권 변호사 단체 활동하시는 변호사님 만났는데 진짜 네. 딱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감수성이 그거 다르겠죠. 판사들도 너무 네. 다르고 다르죠. 알고 있는 이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하니까 누가 걸려라 막 이런 기원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되게 그렇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이게 좀 마음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이게 배정이 막 랜덤 배정인가요? 사건이 그렇죠. 대법관 중에 예. 어느 대법관한테 주심으로 가는지. 네. 그렇죠. 대법원 또 특히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 2심은 전문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 그쵸. 특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대법원은 워낙 뭐 전관 이후 근절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판이 딱 들어가면 상고유서 제출할 때까지는 임시 배당까지 했다가 네. 사건이 시작되면은 다시 불을 바꿔서 정식 배당을 해서 그분들이 네. 보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재판 연관 통과하는 그런 뭐 법칙 이런 것도 없고 뭐 정말 투명하게 해서 네. 정말 랜덤으로 재판 뭐 1, 2, 3, 4 뭐 부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 2, 3부도 안에 대법관님들이 구성이 바뀌기도 하고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선고한 사건이 2개였는데 네. 사건 1이 이제 2017-46274고 사건 2가 2018-41986이라면은 네. 원래 이 중에 이번 사건이 11월에 전합에 회부가 됐어요. 전원합의체. 네.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소부로 바뀌면서 소부에서 선고를 한 거예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몇 명으로 이루어진. 그러면 그 전압에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내려와서 소부에서 선고된 거예요? 네, 전합을 갖다가 갑자기 소부로 가는데 이게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원합의체로 선고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이제 이 판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압 약간 이런 전압의체에서 느낌이 하는 부담스럽다고요? 그런 분석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대법원 쪽에서. 중용을 하신 전원합의체가 막 기사에 막 빵빵빵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뒤엎는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을 네. 느꼈나 보네.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막 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전원합의체였으면 그렇죠.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고용노동부가 또 입장을 낸 게 이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냈어요. 또 별개라고. 이유는 이제 이번 판결 얘기는 불법 행위자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때 뭐 예를 들면 단체인 노동조합, 개별 조합원 이렇게 있으면 개별 조합원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 말까지는 일단 맞는 네. 말이긴 맞는 한데. 것 같습니다. 그 노란봉투법 내용을 보면은 좀 이 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부진정 연대 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 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 노란봉투법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하정 기자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네. 이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그죠? 왜 관련이 없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고용노동부 입장은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뭐 혹시 조 변호사님은 생각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 조합원 맞는데? 다 합쳐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대법원은 노조와 개인을 나눠서 개인에 관해서 판결한 거다. 뭐 그것까지는 뭐 노란 뭐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이게 부진연대 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은 그러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노란봉투법은 뭔가 다 해당되는 법이니까 다르다 뭐 이렇게 뭐 어느 본 거 정도는 아닐까요? 선재 아나운서 뉘앙스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사건이 생기면 다음 사건 또 재판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 뭐 고용노동부 대변인이야? 왜 이렇게 이 입장을 잘 아닐까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럴 생각이 수도 저도 이번 들어요. 것만 한 거야 이런 얘기 하여튼 같은데. 이거를 되게 일반 법칙화하는 거를 좀 싫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 받는 게 싫어. 노란봉투법이 힘 받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노란봉투법에는 이 내용 말고도 쟁의 행위 대상의 확대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많아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 판결이 그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은 맞죠. 네. 근데 이 판결이 개정안의 그 책임 개별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름 힘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애써 부인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힘은 받겠죠. 그러니까 킹도 비슷한 받고요. 고용노도 킹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이날 다시 판결한 파기환송 나온 판결이 총 3개였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 판결이랑 또 현대차 다른 공장 사건이 있었고 쌍용차 파업 손백 산정할 때 그 일부 감액하는 판결 나온 거.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의 판결이 나와서 네. 뭐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네네. 사측에서 뭐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근로자들이 뭐 불법 파업을 하는 건 문제긴 한데 도저히 이제 협상이 안 되고 가진 수단이 없으니까 쟁의행위를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서 하는 건데 네. 개별 근로자한테 30억 40억씩 그렇죠. 배상하라고 하면 그냥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용이 됐던 다음부터 측면이 하지 있었던 말라는 건 얘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네. 노란봉투법은 또 그 자체로 저도 이제 이 판결 이번에 주제로 하면서 다시 한번 다른 노란봉투법 개정 조문들을 봤는데 노란봉투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존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그렇죠. 건데 그 중에는 좀 뭐 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네. 부분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쪽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판결은 뭐 긍정적으로 뭐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에서 했어도 저는 뭐 크게 그렇지 않을까 싶긴 소부야 한데. 이건 소부.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요즘만큼 네. 노동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또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서 또 네. 역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전 또 댓글을 봤어요. 네. 일부러 또 JTBC와 네. MBC의 댓글을 봤습니다. 오. 그쪽 댓글은 좀 이렇게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좀 진보적인 그렇죠. 혹은 뭐 친민주당 네. 꼭 진보라기보다는 나는 약간 네. 친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채널A 이런 데는 좀 보수 친국힘. 근데 이거는 또 댓글이 어때요? 판결 욕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전부 다? 노조에 대한 어떤 물론 노조원들이 댓글을 달지는 않겠지만 네. 뭐 그 댓글 다는 사람은 정체도 알 수 없고 뭐 그게 어떤 표준이 되지 못하는데 아니 이거 뭐 계속 불법 경제도 어려운데 불법 파업 뭐 면제부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MBC랑 JTBC는 방향성이 이것은 면제부가 아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는 판결이다라고 헤드라인이 돼 있는데 그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이 많이 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입장을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의 입장을.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판결에 긍정하고 노란봉투법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보수지만 수구지만 수영장에서 한번 수고 한번 하자. 자,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참 중요한데 네.
기존의 그런 노조합이랑 뭐 이런 책임 제한이 없었던 그런 판결들이 이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을 콕 집어서 판시해 주신 게 참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네가 콕 집어주는 게 아주 좋아. 정말 칭찬을 못 하겠어. 조 변호사님 보수인 줄 알았는데. 넘나들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 네. 유교 전통 문화나 이런 측면에서 보수입니다. 문화적으로 남녀 문제. 문화적으로 이 남녀 문제가 이제 성범죄 이런 거 말고 남녀 칠세 부동성 그런 문제. 보수적이십니다. 네. 그건 하정 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약간 둘이 시한 문제 아니에요? 둘이 청학동 한번 다녀. 아니 청학동 무슨 청학동인가 어디 학폭 뭐 그 기사 있더라 찾아보니까. 청학동도 학폭 있다고? 더 심한 거야. 막 애들 막 풀어놓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건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박. 보내는 부모들이 뭔가 좀 아니면 그러니까 애들도 좀 말 안 듣는 애들이고 유독 문제 말 안 일으키고 들어서 보낸다고요? 근데 부모가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나는 그냥 그러지 않아. 그러면 거기 간 애들이 이제 하급생을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막 개구리 키우는데 개구리 진짜. 보는 앞에서 죽여서 뒷다리 잘라서 먹어보라고 막 그랬대요. 뭐야. 그 기사에 나온 거니까. 그건 유튜버가 한 건가? 어쨌든 나 근데 개구리 하니까 청학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서당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서당 학교.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수학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데 얘가 엄청 특이하다. 짓궂은 남자 아이였는데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뭐 곤충 다리를 뭐 5개가 있는데 뭐 3개를 자르고 2개를 자르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사이코패스 같은 문제를 그러면서 했구나. 혼자 막 낄낄거리면서 그걸 문제를 낸 거인데 나 아직도 그 기억이 난다니까. 그게 몇 살 때냐고요? 초등학생 때. 너무 어렸을 때 충격이니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선생님의 반응은 뭐였나요? 선생님 화났죠. 이놈의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 놓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갑자기 기억이 나요. 개구리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청학동 개구리 쳤더니 예의 바른 청학동 개구리 이렇게 뭐야? 청학동은 그게 뭡니까? 예의 바른 청학동 개구리. 근데 청학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처럼 서당 여름 서당 뭐 이런 거 그런 예절 캠프. 그래서 기사에 나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쁜 마무리. 노란 봉투 했으니까 다음 주엔 돈 봉투 한번 할까요? 돈봉투 뭐 있지 않아요? 돈봉투 있지. 네. 네. 갑자기? 갑자기. 네. 노란 봉투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고 돈 봉투는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방탄 국회인 것이죠. 네,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